추격자라 믿었던 나라가 선도자로 서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당장. 알렉산더 브릭스는 확신했습니다. 그 한국은 기껏해야 추격자 수준일 것이다. 레이저 무기 전문가로 20년, 전 세계 분쟁지 300회 이상 방문, 나토 군사기술 평가위원. 그의 판단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가 본 것은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못 넘은 벽을 한국이 넘었습니다. 격추 비용이 2,000원이라고요? 수천만 원짜리 미사일로 싸우던 전쟁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방 전체가 꿈꿨던 미래를 한국이 이미 실현했습니다. 그의 20년 경력이 흔들렸고 그의 확신이 무너졌으며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조차 충격에 빠뜨린 한국 레이저 무기 청왕이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속이 타는 냄새, 기름이 타는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가 뒤섞였죠. 윙 드론의 모터음이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3천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발사대를 단 한 방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나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브릭스입니다. 영국 리버풀 출신으로 20년 넘게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빈 군사 전략가죠. 레이저 무기 전문가이자 나토 군사기술 평가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300번 넘는 실전 배치 테스트를 직접 수행했고 냉철한 분석과 현실주의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드론대는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전장을 휩쓸고 있었죠.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작동하던 방공 시스템이 지금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M1A2 전차가 단 3초 만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드론 한 대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50만 원 수준이었죠. 반면 그 드론이 파괴한 장비들의 가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대 3만이라는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경제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했죠.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소모전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브뤼셀의 차갑고 무거운 회의실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죠. 미국이 20년 동안 개발해온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연속 발사 시 열 누적 문제로 인해 3분 이상 작동이 불가능했고 바람과 진동에 취약한 추적 안정화 시스템은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했지만 실전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아직 실전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대안은 없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 한 발에 수천만 원씩 쓰면서 수십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서방의 기술력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보고서, 수백 페이지의 분석 자료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책상 구석에 눌려있던 얇은 문서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K랜드 코리어 카운터 레이저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그 얇은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이라.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잘해봐야 그들을 따라가는 추격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천광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요격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냉각 시스템의 구조였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레이저 무기들이 모두 열 누적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레이저 무기를 장갑차 플랫폼 위에 탑재하면서 장갑차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냉각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서방의 레이저 무기 개발자들은 모두 레이저 장치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고 더 효율적인 냉각 장치를 부착하는 것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한국은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바라봤습니다. 장갑차의 금속 구조체, 엔진 냉각 시스템, 심지어 차체 하부의 공기 흐름까지도 열 관리에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친 설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추적 안정화 기술에 관한 부분이었죠. 미국의 레이저 무기가 바람과 진동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레이저라 할지라도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광학 추적 시스템과 전자식 안정화 장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트래킹을 3중으로 융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람과 진동 문제를 기계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드론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조준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이 되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드론의 기동 패턴, 심지어 조종자의 의도까지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더욱 믿기 힘든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실전 테스트 결과였죠. 3km 거리에서 소형 드론을 요격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중률은 100%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테스트에서 완벽한 요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또 보고 수십 번을 되돌려 확인했습니다. 혹시 번역 오류는 아닐까?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반복 실험, 연속 발사,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테스트. 모든 상황에서 천광은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정말로 숨이 멎을 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 2,000원이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000원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스팅어 미사일 한 발이 수천만 원인 상황에서 레이저 한 발의 비용이 고작 전기료 2,000원이라는 것은 전쟁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게임 체인저였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성과 경험이 흔들리고 있었죠.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과장이나 조작이 아니라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저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최고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실전 가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고 보고서는 과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만큼은 거짓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방문을 허락했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한국이 정말 우리가 20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을 넘은 건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시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효율성이 저를 압도했죠. 공항을 나서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친절이나 과장된 환대 없이 담담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담당자는 천광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수많은 연구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겸손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드디어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야외 공간에 천광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레이저 무기와도 달랐죠. 장갑차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는 차체 상부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차체 측면과 후면에는 정교한 냉각 유닛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실물을 보는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저를 천광 가까이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장갑차 전체와 통합되어 있는지, 열 센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실시간 온도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추적 시스템이 어떻게 광학장치와 연동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구조를 살펴봤지만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들이 레이저 장치에만 집중했다면 한국은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했던 겁니다. 연구진은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 리허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륙했죠. 천광의 추적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드론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인공지능이 예측한 미래 위치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시험장 주변의 나뭇잎들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무기라면 추적선이 흔들리기 시작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천광의 조준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십자선은 마치 바위처럼 고정되어 드론의 예상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바람이 부는데도 차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는데도 조준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 차체의 진동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광학 시스템을 보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안정화가 아니라 능동적 예측 보정이었죠. 리허설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km 거리에서 드론이 복잡한 기동 패턴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으로 나타난 드론은 좌우로 급격하게 움직이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대공 무기로는 추적조차 어려운 패턴이었죠. 천광의 시스템이 완전 가동되었습니다. 냉각 장치에서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레이저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사 명령이 떨어졌죠.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선이 허공을 가르며 드론을 향했습니다. 정확히 0.8초 후 드론의 엔진부가 절단되며 기체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해가 바람을 따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연구진은 즉시 2차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열 누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시스템은 아무런 지연 없이 다시 발사 준비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3차, 4차 발사까지 연속으로 이어졌고 매번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열 누적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20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을 넘었다는 것을요. 아니, 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연구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천광의 기술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한국 연구진들은 조용히 제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반드시 약점은 있기 마련이었죠.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발사 조건에서 열폭주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것이었죠. 이것은 모든 레이저 무기가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차 전체에 300개가 넘는 열전도 센서를 배치했고 인공지능 기반 냉각 알고리즘이 0.01도 단위로 온도를 실시간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냉각 경로를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정교한 제어 범위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진동 문제에 대해 재차 질문을 던졌죠. 아까 본 시연은 비교적 양호한 기상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강한 역풍이 불고 차체가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는 어느 정도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들이 망설이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한국 연구진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보시겠냐고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의 연구진이라면 추가 준비 시간을 요청하거나 실험실 조건이 아니라는 핑계를 댈 법도 한데 그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30분 후 우리는 다시 시험장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대형 송풍기 2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천광이 설치된 장갑차 주변에 송풍기를 배치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바람의 세기는 초속 15m 이상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리고 제 옷자락이 파닥거릴 정도의 강풍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의도적으로 차체에 진동을 가하기 위해 엔진을 공회전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조건이었죠. 드론이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기동 패턴으로 접근했습니다. 강풍 속에서 드론 자체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천광의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조준선이 드론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풍이 불고 차체가 진동하는데도 조준선은 마치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레이저가 발사되었습니다. 드론은 정확히 명중당했고 잔해가 바람에 휩쓸려 멀리 날아갔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람의 난류까지 계산해서 보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경악스러웠죠. 저는 회의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20년 경력과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한 것은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는 아닐까?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와 완벽한 실행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험장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행과 드론이 연구소 경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연구소 요원들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도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죠. 한국 연구소 요원들은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죠.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훈련해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군 관계자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동쪽 경계선 약 5km 지점에서 신원 미상의 드론이 포착되었고 현재 연구소 방향으로 접근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일반적인 민간 드론이라면 이 구역에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사보안 구역이었고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드론을 보낸 것이 분명했죠. 군 관계자는 짧은 회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전 대응 절차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죠. 20년 넘게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지만 실제 상황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험이 많아질수록 위험의 실체를 더 정확히 알게 되었기에 긴장감은 더 커졌는지도 모릅니다. 연구진은 즉시 천광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차형 플랫폼의 엔진이 시동되었고 레이저 시스템이 하나씩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되자 차체 측면의 열배 출구에서 공기가 폭발하듯 분출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내쉬는 것처럼 웅장했습니다. 추적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광학 추적 장치가 드론이 접근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드론이었죠. 거리는 약 3.2km였고 속도는 시속 80km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용 드론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천광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즉각 분석을 시작했고 화면에는 드론의 예상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직선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며 불규칙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패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측용 드론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조종하고 있었고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로 이것을 요격하려 했다면 최소 2~3발은 발사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수억 원에 달했겠죠. 하지만 천광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드론의 기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예측 궤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측의 정확도였습니다. 드론이 좌측으로 방향을 틀기 0.3초 전에 이미 인공지능은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죠. 마치 드론 조종자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론이 2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회피 기동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수평으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더니 갑자기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접근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추적 시스템이라면 이미 목표물을 놓쳤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광의 조준선은 마치 자석에 달라붙은 것처럼 드론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연구진은 최종 확인을 거쳐 발사 명령을 내렸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되는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1.2초 후 모니터 화면에서 드론의 신호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부가 손상된 것이었죠. 드론은 회전하며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제어력을 완전히 상실한 기체는 바람에 휩쓸려 연구소 경계선 밖 논밭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구소 보안 요원들이 즉시 회수 작업에 들어갔고 10분 후 드론 잔해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산 상용 드론을 개조한 것이었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연구소를 정찰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죠. 저는 그 잔해를 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연이나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협에 대한 실전 대응이었고 천광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열 누적도 없었고 추적 오류도 없었으며 단 한 번의 발사로 목표를 무력화시켰죠. 제가 꿈꿨던 미래 전쟁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답을 이미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드론 잔해를 분석하는 동안 회의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보안 요원들은 카메라 메모리를 확인하고 있었고 연구진들은 드론의 개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전 벌어진 상황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천광이 보여준 능력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요원이 급하게 보고했죠. 두 대의 드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드론은 완전히 다른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지표면 50m 높이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2km 상공에서 천천히 하강하며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직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의도적인 시험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드론은 정찰용이었고 이번 공격은 천광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침착함이었죠. 동시다발 드론 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서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회의는 불과 2분 만에 끝났고 즉시 대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광 1호기뿐만 아니라 시험장 반대편에 배치되어 있던 예비 시험형 2호기까지 동시에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둘러 시험장으로 나갔습니다. 두 대의 장갑차형 플랫폼이 서로 다른 각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1호기는 저고도 드론을 담당하고 2호기는 고고도 드론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었죠. 두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는 모습은 마치 실제 전투 지휘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2배로 커졌고 추적 레이더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2개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저고도로 접근하는 드론이, 오른쪽 화면에는 고고도 드론이 표시되고 있었죠. 저고도 드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장애물을 활용하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건물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레이더 추적을 방해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반면 고고도 드론은 느리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나선형 하강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 공격 패턴은 기존의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대응하기 극히 어려운 것이었죠. 한국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천광의 인공지능은 두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의 위협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표를 먼저 제거해야 할지, 발사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0.1초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투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죠. 드론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고도 드론은 이미 1.5km 지점까지 접근했고 고고도 드론은 수직 낙하를 시작했습니다. 두 드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위협을 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휘관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만 요격하는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광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드론을 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이었죠. 위협도 분석 결과 빠르게 접근하는 적어도 드론이 더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1호기의 조준선이 적어도 드론을 정확히 포착했고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되었고 적어도 드론의 엔진부가 순식간에 절단되었습니다. 기체는 회전하며 땅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호기가 적어도 드론을 격추한 지 불과 1.8초 만에 2호기가 고고도 드론을 향해 발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시스템 간의 통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발사 타이밍까지 최적화되어 있었죠. 고고도 드론은 급강하하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그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측 사선에 맞춰 연속 발사가 이루어졌고 고고도 드론 역시 명중당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대의 드론을 서로 다른 고도에서 동시에 요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열 누적 문제도 없었고 시스템 간 통신 지연도 없었으며 목표 전환에 따른 오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레이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미래 전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20년 넘게 고민했던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능력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죠. 두 대의 드론을 동시에 격추한 직후 저는 천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무기라면 이미 열폭주로 인해 최소 20분에서 40분 정도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정상이었죠. 미국의 레이저 시스템들은 단 두세 번의 발사만으로도 과열 경고가 뜨곤 했고 냉각 시간이 길어서 실전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천광의 열배출구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센서가 보여주는 온도, 곡선은 놀랍게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연구진이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열전도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냉각 알고리즘이 각 구역의 온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연속으로 4번이나 발사했는데도 시스템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막 가동을 시작한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천광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속 전투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추가 공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스스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냉각 경로가 재배치되었고 전원 분배가 최적화되었으며 레이저 출력이 다시 한번 점검되었습니다. 연구진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었죠. 시스템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지능형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저에게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천광은 연속 작동 시간에서도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의 레이저 무기들은 3분 연속 발사만 넘어도 성공으로 평가받았고 이스라엘의 시스템도 열 누적 문제로 5분 이상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광은 무려 17분 동안 끊김없는 예측, 추적, 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17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이것은 실전에서 수십 대의 드론을 연속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방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제게 추가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실전 환경을 모의한 공격 패턴을 4차례 더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죠. 적어도 접근부터 급상승, 90도 급하강, 그리고 복잡한 회피 기동까지 포함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4번의 공격이 연속으로 이어졌고 천광의 명중률은 여전히 100%를 유지했습니다. 각각의 목표가 다른 패턴으로 움직였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경우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했죠. 이 기록은 나토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불가능 판정을 받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20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월하다고 믿어왔던 서방의 기술 체계가 단 몇 분 안에 완전히 전복되고 있었죠. 한국은 장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영역을 가능으로 바꿔놓았고 우리가 수십 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기술을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연이 모두 끝난 후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청광은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조차 실전 배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관계자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천광은 대통령실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건물 옥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서울 도심을 겨냥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나 적대 세력이 저가 드론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할 경우 천광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시험이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단과 요격 시스템이 국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한 발에 2,000원이라는 격추 비용은 방어 경제학을 완전히 바꿔놓는 숫자였죠.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공격자가 값싼 드론을 수백 대 날리면 방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광은 그 구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드론이 날아와도 방어 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저는 즉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방어 비용을 25,000분의 1로 줄여버린 셈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 이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토 동료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모두 한국의 천광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죠. 그들은 시험 데이터를 요청했고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심지어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한국이 만든 기술이 이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존의 군사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죠. 비싼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축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고 광 기반 방어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새로운 무기 시장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에 제출할 공식 평가서였죠. 그런데 펜을 들자마자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무기를 보고 분석했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고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이었으며 미래를 앞서가는 비전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은 한국이 제시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한국 방문이었다는 것을요.